그리고 치료의 결정적 단계. 내담자가 병적 나르시시즘의 방어 기제를 체계적으로 훈습하면 그의 원시적 구강기적 갈등이 표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위험하고 공격적인 어머니 장에 대해 그가 느끼는 강렬한 미움과 두려움은 분석가뿐 아니라 삶의 다른 모든 중요한 존재에게 투사된다. 내담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공격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공격성이 투사된 것이며, 이는 어머니로부터의 좌절에서 비롯된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상적 개념은 또 모든 다른 사람과의 이런 무서운 관계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환상의 개념이며, 그의 이상적 자기 개념은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이상적 어머니에 대한 절망적 갈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이상적 어머니에 대한 깊은 소망과 사랑, 그리고 왜곡되고 위험한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어느 순간 전이에서 마주치게 되며, 내담자는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분석가, 어머니가 사실은 동경하고 갈망하던 분석가, 어머니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내담자에게 지극히 위험한 정서적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는 이전에는 부인하고 평가절하했던 분석가, 어머니의 좋은 측면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전에 분석가를 공격했기 때문에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느낌의 죄책감을 이야기해야 한다. 내담자는 그의 분석가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절망을 느낄 수 있고, 그가 사랑했고 또 사랑한 사람들을 정말로 파괴해버렸다고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는 심각한 자살 사고와 의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 그가 자아 강도가 좋기 때문에 분석을 받게 되었다면 분석가가 성급하게 안심시켜 주지 않아도 이 갈등을 훈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애적인 내담자가 이 결정적인 기간을 잘 훈습해 나가면 그는 분석가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내담자는 그의 삶에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독립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이 어떤지 진정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만족을 보이게 된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내담자의 내적 대상 세계와 자기 경험, 즉 그의 표상 세계뿐 아니라 그의 외부 세계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분석에서 이 단계는 내담자의 환상과 정서적 세계에서 이전에 보이던 공허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자아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퇴행은 하나의 특별한 차원, 즉 과거의 내적 대상 세계를 재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위기가 닥치고 외부 지지자가 없거나 외로울 때 내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근원이 된다. 보통은 과거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에서 파생된 정서적 풍요는 타인의 현재 행복을 공감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현실이 자기 존중감의 상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도 내적 위안의 근원이 된다. 자기애적인 내담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에 의지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된다면 이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하게 되고 새롭게 발전하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세계에서 힘과 창의성의 근원을 이끌어내기 시작한다. 다음 사례는 한 특정한 내담자의 결정적인 치료 시기를 잘 보여준다. 어느 순간 이 내담자는 그가 언제나 분석가를 자신의 거울처럼 취급했으며, 분석가가 마치 알라딘의 램프라는 이야기 속의 지니와 같이 완전히 내담자의 시중을 드는 막강한 노예인 것처럼 분석가에게 의지해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는 마치 내담자가 간직해둘 수 있는 병 속에 분석가가 갇힌 것처럼 회기 사이에 분석가가 단지 잠재적인 존재로 사라져버리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몇 년의 분석 후에 처음으로 내담자는 분석가의 삶의 호기심과 분석가의 사적인 삶의 시기심을 느꼈다. 그는 주말 동안 분석가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분노와 유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의 오랜 경멸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분석가가 기꺼이 끝까지 그에게 충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감정을 느꼈다. 이 내담자는 언제나 문학, 특히 시와 강하고 냉정하고 쓸모있는 사실을 다루지 않는 모든 것을 폄하하였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는 그가 어린 시절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완전히 잊었던 옛날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바로 안데르센의 나이팅게일 이야기였는데, 상상력이 없는 사람인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여러 날의 걸친 연상과 꿈으로 그 이야기를 해석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중국 황제라고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황제처럼 모든 사람을 깔보았기 때문이다. 이야기에서 중국 그 자체도 내담자의 환상 세계와 비슷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얕보았기 때문이다. 나이팅게일, 살아있는 진정한 것만이 세상에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황제는 그것을 사랑할 수 없었다. 비록 그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좋아했지만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뒤덮인 기계 나이팅게일이
그에게 바쳐지자 그는 나이팅게일을 버렸다. 기계 나이팅게일은 황제, 내담자 자신의 기계적이고 생명력 없는 자기를 나타내는 보석과 금으로 덮여 있었다. 황제가 아프게 되고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그리워하자 기계 새는 부서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황제 자신, 즉 내담자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황제가 거의 죽어갈 때에 그의 삶에서 모든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가 돌아와서 그를 아프게 했다. 내담자는 황제가 마지막으로 그의 나쁜 면과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절망을 느끼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것을 이해했다. 내담자는 실제로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이 결국 되돌아와서 죽어가는 황제의 창에서 노래를 불러 그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내담자는 그가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고 통렬한 감정으로 말하면서 울었다. 이 이야기에서 살아있는 좋은 나이팅게일의 생존은 황제, 즉 내담자의 탐욕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용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좋은 존재에 대한 내담자의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황제는 구원받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안에 이렇게 좋고 용서하는 대상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팅게일은 또한 내담자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좋은 분석가를 나타낸다. 이 예는 내담자가 자신 안에 결정적인 문제를 이해한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삶에 대한 지식, 인식이 전반적으로 깊어진 것을 잘 예시해준다. 처음으로 그는 이전에 얕봤던 문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내담자가 치료 동안에 생생해지고 처음으로 타인과 자기 자신의 내적 삶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분석가에게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이는 이 내담자가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써 분석 상황을 침몰시키려 했던 몇 달 또는 몇 년을 보상해준다. 이 장에서 예후에 대해 살펴본 것은 자기의 성격 구조 내담자를 정신분석으로 치료하는 데에서의 한계와 어려움을 보여준다. 비록 우리가 많은 이런 내담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이들은 덜 심각한 총체적인 성격 병리의 내담자가 보이는 자기애적 방어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해준다. 이런 사례를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생각되어 치료받지 못한 사람과 혹은 보통의 성격 신경증 범주에 속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하고 몇 년간의 분석 작업 후 실망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가 자기애적인 성격인 분들을 보면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게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룹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관대해요. 다 웬만하면 다 수용하고 그분들에게 뭐 많은 것을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정서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서적으로 잘 이해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이분들은 많은 대상관계를 만들어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대상관계가 있지만 실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이런 한계 때문에 공허한 거죠, 관계가. 그런데 참으로 깊이 이해해주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니까 이분은 더더욱 MT한 자기의 정서를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대상을 주고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을 계속 찾아 나서는데 본인은 그 대상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러닥스죠. 이분은 남들의 지지를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지만 이분이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데 어려움이 들어요. 남을 지지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구조 때문에 주위 분들로부터 수용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현실적으로 액팅아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분 자기의 전능감을 만끽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동안은 이 방어 기제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문제를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공적인 관계들이, 성공적인 환경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거나 사라져 버렸을 때는 이분들이 자기를 지탱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죠. 지금까지 자기를 서포트했던 그 환경 자체가 사라지고 나면
그랜디오스 셀프가 허상이라는 것이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정말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허망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가지 않고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는 어떤 치료나 상담에 오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요즘 인지심리학들이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그 우리가 그 배울 때는 사람들 대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만 그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병리적인 것은 같은 원인이 나올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TV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반대라 가지고 안 맞는다 이게 딱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서 뭐냐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게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돌봐줬으면 하는 사랑받고 싶은 그런 관심받고 싶은 그런 그 필요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양쪽에서 딱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한쪽에는 그런 걸 갈망하면서 다가가고 한쪽은 그걸 갈망하면서 뒤로 물러서니까 계속 이게 공허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고는 거의 뭐 절망 상태 좌절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딱히 어떻게 해줄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둘 다 원래 마음속에는 같은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를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은 이게 자기 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똑같지 않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게 서로 간에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성이라는 건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방향을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게 자기성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자기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갭이 좁혀지질 않고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구나. 예, 특히 이제 그 부부 생활의 대부분 케이스가 이제 이런 거죠. 서로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틱 니드를 채워주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 대상을 찾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남성도 여성에게, 여성도 남성에게 어쩌면 가장 프리에더프라는 지점에서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잖아요. 엄마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해요. 자기를 돌봐주는 모든 사람이 엄마를 사실 기능이 마더링 피계죠.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결핍된 요소를 채워주는 그런 대상이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다 나를 돌봐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아니면 남성이 저분하고 결혼하면 자기 삶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될 거야 라는 뭐 뭐든 각각 다르겠지만 자기의 니드를 다 채워줄 대상으로 처음부터 선택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어떤 이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서로 명백한 어젠다를 가지고 만나버리는 셈이죠. 나는 뭐가 필요해. 너는 그걸 채워주는 사람이야. 나는 서로 말하지 않고 있는 숨은 어젠다 아니면 숨은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의식화하건 의식화하지 않건 이분은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만나는데 근데 그 부분이 건강한 사람도 일정 부분 그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프리에더프란 지점에 결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독립된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에더퍼란 지점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건강한 사랑의 정서 그러니까 남녀 간의 건강한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서로를 존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부부의 이미지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서로 의지하지만 서로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게 가야 되는데, 아까 케이스 같이 이렇게 자기의 니드가 강한 사람들, 자기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독립된 인격 간에 사는 부부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을 잘 몰라요. 그거보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는 대상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거죠. 그리고 프리에더프란 니드가 앞서 있기 때문이죠. 왜 어느 부부나 힘들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돌봐주는 대상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 크라이시스에서 아니면 좀 자기가 힘들 때 어깨를 빌리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회의는 얼마든지 부부간에 있어요. 부부간에 어떨 때는 상대방을 연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스파우스로 만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 대상으로 만나고, 그럴 때는 그냥 베이비처럼 좀 감싸주기도 하잖아요. 서로 엄마 아빠 노릇을 해주기도 하죠. 힘들 때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이 지점을 꼭,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 지점을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퇴행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부부도 또 위험해요. 부부 생활에서 건강하지만 그래도 어떨 때 힘들 때는 서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필요한데 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어떤 배우자에게 너는 왜 그 어린애처럼 그래? 이제 내가 당신 엄마 아니잖아, 당신 아빠 아니잖아, 그러지 마, 이렇게 가버리면 이 금슬 좋던 부부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프리에더프란 지점에서 이해가 필요한데, 아까처럼 프리에더프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정서를 우선 갖는 것보다는 프리에더프란 지점에 매몰돼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이 대상에 대한 거기에서 오는 좌절 때문에 분노가 생겨나죠. 그래서 서로가 엄청난 공격성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가 어떠면 이분들은 그래서 두 사람 간의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인디비듀얼로 자기가 충분하게 사랑받아본 경험, 자기의 정서의 니드를 누군가가 공감해주는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둘 다가 이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입장만 가지고 있어서 두 사람이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부부 상담보다는 이분들도 인디비듀얼 상담을 먼저 해야만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한 거 아니라고, 그러고는. 그래서 또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서로. 이야기 해봤자 거기서는 이미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갈등만 더 커질 뿐이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간에 요구 사항만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야기 나와봤자 너 나한테 이랬어야 된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화딱지만 나게 되는 그런 걸로 완전히 딴 길로 멀어지는 길로 가버리는데,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거리가 멀어져요. 네. 그 경우에는.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어떤 면에서 요새 신혼부부가 결혼하자마자 1년 내에 깨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처럼 서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저 사람은 이걸 해줄 것으로 알고 결혼했는데 당장 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바로 한두 달 살아보고 아니야, 우리 그만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쪽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니드를 채우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게 또 교묘하게 자기는 그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 위장되죠. 예. 자기 방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원래 정서를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자기도 지적으로는 아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정서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은순이 케이스처럼 엄마하고 딸이 왔을 때 분명히 위장해가지고 엄마는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채우고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깊은 내막을 몰라요. 그 방금 얘기하신 강 목사님 케이스가 다르전의 그 엄마도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좌절됐을 때 엄청난 분노를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분은 자기 원대상에 대한 분노를 애들한테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엄마예요, 애들이. 음. 그러니까 비극적인 거죠. 엄마가 아이들을 껴안아줘야 되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자기 원대상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애들한테 향하고 있으니까 이 업이 계속되는 거죠. 엄마가 그 자기의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가 애들에게 그렇죠.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정서적으로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오히려 그 어머니한테 원망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포장하고 위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자기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나름 자기가 이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하든지 뭘 해가지고 방송을 통하든지 그 책보다는 이제 쉬운 게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 꺼내면은 지식은 뭐 용어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방어를 더 강화해요. 그게 직격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으로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자기는 나름 노력하는 거죠. 나쁜 사람이 아니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게 자기 방어가 되어 버렸으니까 이게 해결점이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하고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한 사람은 도움이 되는데 셀프 헬프 북들도 파지티브 우리가 보통 긍정 심리학은 건강한 사람에게 그게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울을 강화시켜 버려요. 그렇죠. 하여튼 요즘 그 한국 TV에 그 거의 뭐 강의 나오는 분들이 인지심리학 쪽으로 하는 그렇죠. 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마치 유능한 그 치료자처럼 막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 보면은 뭐 옛날 같으면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면은 아니 저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자꾸 보이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가 했더니 그걸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다루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문제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게 옴니포턴스를 강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생각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분명히 거기에는 A라고 적혀 있는데 환자들은 그거를 A-나 A22-나 다르게 또 가져가요. 그것도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에 방어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곡 방어 이게 쌓이니까 그래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 버린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내가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네이버랑 싸우고 있다. 네이버. 그렇지. 검색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우긴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거나 연장자이거나 이런 뭐든지 하여튼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은 자기가 가진 정보가 가장 맞는 정보라고 우겨버리고 이야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 정서적인 방식으로 이분들 돕지 않고 지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적인 방법으로 도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게 가장 우리가 깨기 어려운 방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교육이 이게 문제가 그렇게 돼요.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방편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자기는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잘한 사람인데 그래도 뭐가 지금 잘 안 된다 하고 오히려 자기는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버리죠. 그러면 결국 주위 환경이 문제고 그래서 네네네네. 모두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쪽으로 결국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찰했다고 하면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뭐냐면 이 사람은 직접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실제 깊은 마음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깊은 정서를 바라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 안에 갈등 구조를 본 것이 아니죠. 지적으로 평면적으로 깔끔하게 자기가 불편한 정서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지적으로는 자기가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는 다 이제 해결된 것처럼 느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자기가 통찰하기만 하면 지적인 작업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셀프 헬프 같은 이런 것을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상이 오는데 마치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만 바꾸면 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 있어서 차라리 아무것도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됐죠. 자기들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 어떤 치료자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아는 것하고 다르면.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치료자하고 이론 경쟁을 하겠다고 대표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제 심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엉뚱하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같이 학문적인 토론을 하겠다고 나오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스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요즘 불교학이나 동양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불교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학문적으로 교리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아는 것하고 그걸 깨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판단대장이 다 읽고 이게 누구보다도 어떤 원문 읽어내는 실력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그래서 관념적으로 불교의 히스토리부터 각 경전 간의 관계며 이런 걸 문헌학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아주 고승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헛것이라는 거 모른다. 자기 지식이. 이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 손가락으로 생각하면 달은 이렇게 돼 있다. 내가 파악한 손가락 구조로 봐가지고 달은 틀림없이 네모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근데 달을 직접 쳐다보는 사람은 여기서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데 다른 사각형일 수 있지 달이 둥글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강하게 주장하실 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그 남대문 본 사람이 남대문 보지 않은 사람한테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어디서 가진 지식 가지고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틀렸다고 우기는단 말이에요. 거기 남대문은 이렇게 생기고 동대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당신이 지금 봤다고 하는 그 엉뚱한 얘기다. 당신이 헛것 봤다. 오히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이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서울의 길이 뻔해요. 오히려 맵을 더 잘 알고. 그런데 실제 살아본 사람의 경험은 아닌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더 박시가 다녀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들으면서 우리 윤공부 때문에 뭐 유학자 얘기도 듣고 이거 듣는데 불교 학을 공부하는 사람 얘기를 듣다가 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완전한 차이가 나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박식한데 자기가 바라보는 견지를 가지고 독특하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은 다 지금 공부들을 덜 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또 유아 독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십 년 수행한 사람들의 그 경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산 사람하고 서울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지금 같이 얘기를 하면 서울에 산 사람은 서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때요?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에 실제로 남산 타워를 안 올라가 본 서울 사람이 많다는 얘기 맞잖아요. 뉴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뉴욕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뉴욕 얘기하는 걸 듣고 우리가 그분들의 지식에 대해서 대항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한테 뉴욕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유명하다더라는데 유명하기는 뭐가 그냥 다 똑같은 건데 한국에 알려진 게 그거면 유명하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 가지고 그걸로 이분들 그러니까 뉴욕에 와도 뉴욕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파악한 그 정보 가지고 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